DLENC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DLENC는 대림산업에서 2021년 초 인적 분할인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건설 부문과 그 다음에 케미칼 부분이 이 회사가 나눠졌습니다. 건설과 케미칼이라는 그 이종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업종의 어떤 특성에 따른 분석을 좀 더 특징들을 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 대문으로 건설업에서 계속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그 미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제조업에서도 요구하는 이 재고 흐름, 또 똑같이 흐름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회계 투명성에 관한 것으로 귀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또한 ESG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57,7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8,892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초저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낮게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DL이 지주화사 되면서 23.13%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0.9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정보에 따르면은 그 거래하는 증권기관들 중에 노무라가 유독 눈에 띄게 나와 있습니다. 손익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1조 1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7.1%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재료비는 근데 더 하락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5.9%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4.7%가 상승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매출이 감소했어도 매출 이익률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이 3.2% 감소 또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1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성과는 매출액은 감소했어도 내용적으로는 실속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126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133억 원이 더 이익이 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1분기의 그 증감액은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초에 그 기업이 분할이 되면서 그 분할 시에 그 개시 그 데이터들이 공시가 안 된 관계로 그 증감액을 그
산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계액은 어떻게 추정을 했냐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에 그 전체 재고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자산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감소한 원인이 특히 이 계약 자산이 감소한 원인이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도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요. 이 회사는 이 재고 자산의 변동액을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만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에 2,387억 원이라는 금액에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DLENC는 재고 자산의 변동액을 매출원가에 산출을 반영을 안 한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냥 건설 투입 재료비일 수 있습니다. 그거 생산 재료비를 넣어서 매출 원가 재료비로 산출한다는 것이 원가 회계 이론상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표시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재료비에 재고자산 변동액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액인지 아니면 전체 재고자산액인지 그것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표기를 안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회계에 대한 제조 원가 및 그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투명성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주비를 2022년부터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BC를 더한 금액이 7천억 원대로서 8.4%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2%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율인데 가공비율은 이제 현장 운영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25%로 그 증가를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감소했다. 총 제조 비용에서 총 건설 비용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그 직관적인 생각은 우리나라 그 원재료들이 2021년도부터 대부분 인플레에 의해서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서 대부분 그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 줄었다는 의미는 또한 이 상식에 모순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계약자산 미청구 공사가 반영이 안 된 그런 총 건설 비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아마도가 아니고 분명히 이 계약자산의 증감액의 차이일 것입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은 인건비가 1116억 원이 집행이 돼서 4.4%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에 대한 것을 보면은 2021년도는 그 분기가 아니고 2021년 말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그 분기 임금은 2천만 원인데요.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했고 예상 연봉액은 8,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 회사로서 치면은 이제 226급이다. 이제 근로자들이 받는
직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건설회사들도 거의 이제 우리나라가 1억 가까이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 수준만큼 그 건설회사의 어떤 수준도 그만큼 좀 2위 정도 성격이다. 2류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수수료는 10%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는 검증을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아쉽게도 3천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더라도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회계에 대한 그 투명성 또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그 미청구공사죠. 계약자산의 그 증감액도 전년도는 그 제가 그냥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3억 7천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대손 상각으로 그 대손 상각이 오히려 이제 그 현금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현금이 574억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은 574억 원이 그 계약 자산이 감소해야 되는데 578억 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3억 7천만 원이 더 감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될 경우에는 대손상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 자산의 대손상각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미청구 공사 성격이 어떻게 대손상각이 날 수 있느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회계처리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건설사에 이건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포괄 가공비 회전율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1.4 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있죠. 반증을 회사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든지 또한 그 수주 매출 가격이 상승을 했든지 두 개가 그 부합해야만이 반증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추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데이터로서 입증을 하고 있는 중이죠.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트렌드를 보는 거죠. 재고 버퍼율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110%나 되네요. 그 다음에 임팩트는 24.7%, 미래 가치는 24.7%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주가 하락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전년 동기하고 일정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인 경우에 매출 채권 수급률보다 매입 채무 및 기타 이제 채무가 되는데요. 이것이 더 큰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외주공사비는 현금이 미리 선금식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일당식으로 그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주 하청 대금을 빨리빨리 줘야 되는 그런 그 건설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뭐 느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출 채권 수금 속도에 비해서는 잠깐만
그렇고요.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에서 원재료는 상승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건설 자재들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건설 자재 중에서 철근은 2021년도에 뭐 상당히 그 상승을 했고요. 1분기에도 이제 조금 상승을 한 거로 돼 있고, 시멘트 가격도 지속적으로 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은 수주 매출에 대한 그 수주 그 가격일 텐데요. 대부분 건설업이나 이게 수주 산업은 장기 그 건설 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할 때 어떤 마진율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관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1분기에 그 매출액이 그 수주 매출액이 상승했느냐 인하됐느냐, 이것은 판단할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수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반에서도 그 생각하는 게 계약 잔액이 얼마냐, 수주 잔액이 얼마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17조 원인데 먼저 분석한 건설 3사의 수준보다는 그 뭐 반 이하 정도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할 때 대문 2차 대문에 표시한 대로 그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 기간도 보면은 2014년부터 아직 안 끝난 미결만 누적적으로 그냥 쭉 그 산출하는 시기입니다. 이거 현장에서 아마 이 건설 부문, 어떤 그 사무 부문에서 이런 양식을 모든 건설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50년 전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기간으로 그 마감을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초 수주가 얼마였는데 그 분기에 계약 수주가 얼마가 됐고 완공 공사액이 얼마가 돼서, 이 완공 공사액은 그 마감하는 그 기간에 매출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잔액이 지금 얼마다, 이런 식으로 왜 착상들을 못 낼까? 건설업에서 일해본 사람도 아니지만은 물론 약간의 경험은 있습니다. 약간 현장 경험이 약간은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 그 내부 관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수준 정도로 그 관리를 하면은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반은 그냥 완성하고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는 캐펙스는 그 투자된 게 없고 155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가상각비 등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그 0.1%,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림 ENC 자체의 그 종속기업은 대신 대림 케미칼은 종속기업을 뭐 크게 가지고 있는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46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71억 원을 이자 포함해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15.1%로 0.1포인트 감소했고요. 이자율은 1.1%로 산출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597억 원으로서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데 ROE 1.3%가 되겠습니다. FEM 최종 505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49%, 9.9%, 150%로 풍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은 빨리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2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률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기보다는 1.4% 증가해서 15.2%의 이익 잉여금이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 그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그냥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냥 그 1분기보다 그 4배 정도 될 거다. 그러면 요 산식은 1 더하기에다가 이게 1분기를 100으로 봤기 때문에 1 더하기 300% 해서 산출하면은 아마 그 4조 4천억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르푼율과 그 다음에 포괄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이후에 수르푼율과 포괄 재고자산 회전율은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가 회계하고 틀려가지고 비선형 함수다. 현실하고 맞는 비선형 함수를 예측을 해본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동일하다고 보고 3배를 하는 겁니다. 4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익분기점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3배만 이렇게 한 건데, 손익분기점 식으로 산출을 해도 유사하게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식으로 그 연간 매출액을 그 예측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하게 매출을 그 예측하는 거로만은 우리가 그 미래 계획을 한다는 것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할 거냐에 대해서 슬프 회계는 그래도 조금 더 그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 예측한 그 것을 그 선형적인 예측이었죠. 4조 4천억으로 제안서를 쓴다면은 한 5천억이 남는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그 공사 한 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수주업체에서 그대로 받아줄 때는 없고 아마 내고를 해서 계약이 4조 4천억이 됐다고 한다면은 4,592억 원이 영업이익이 남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그 사업이란 게 기업이란 게 이제 욕심을 좀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이라도 그 우리가 그 포괄 재고 자산 회전율을 상승시켜 보자. 5.8회전이었는데 6회전으로 조금 4포인트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선형으로 그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4%가 증가하면은 비례해서 매출 재료비도 그 증가할 것이고 회전율이 빨라졌으니까 그만큼 그 매출 쪽으로 자재가 많이 들어갔다. 또 외주공사비도 그만큼 증가했을 거다. 이렇게 보니까 4%가 증가한다고 보면은 실행 결과가 그 우선 그 스루프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그 결과적으로 산출하면은 5,924억 원으로서 17.3%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을 이 매출 재료비 4%를 증가하면은 매출액은 7.5%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영업이익은 17.3%가 상승한 것으로 그 실적을 낼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포괄 재고 자산 회전율을 얼마나 그 상승을 시킬 수 있을 거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을 상승시킨다는 것이 어떤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영업과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의 그 공사 진척 속도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건설 현장에 공정관리 진척이 빨라서 기성을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매출의 반영을 그만큼 더 시킨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포괄 WCAI 회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은요. 수주산업에서는 그래서 그 더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7.3%의 영업이익을 더 상승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그 긍정적인 미래 예측, 연말 예측을 해보는 게임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